안녕하세요. 경제잡학사전 진행을 맡은 구혜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하루가 휴장이기 때문에 거래일이 단 4거래일밖에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 주요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현지 시간 10일 미국의 9월 CPI까지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 증시, 이번 주에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실 텐데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9월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또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는 급등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6%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 영향인 걸까요? 지난 금요일에 3.9% 오르면서 250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 속에서 은행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이 반면에 고금리 기조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부동산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섹터, 테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반도체 이야기가 이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뭐 짚어주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는 우리 시장을 이제 견인하는 테마이기도 하고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를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지금 상태로 보면은 저번 주부터 좀 많이 주춤을 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투자를 좀 하시는 편이실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큰 소형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대형주는 건들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반도체 대형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좀 안전하다라는 느낌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워낙 주춤하다 보니까요.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제 삼전에 투자하신 분들 10명 중에 무려 또 8명이 손실 구간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일단 주가 흐름을 보면은 장 초부터 5만 원대를 찍기도 했습니다. 신저가를 또 찍었고 그만큼 많이 밀렸다라는 건데 다만 지금 삼성전자는 이렇지만 반도체 섹터로만 보면은 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일단 투톱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SK하이닉스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반도체와 함께 관련해서 AI도 보핏, 웨어러블 로봇 보핏과 관련해서 또 같이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여기에다가 저번 주에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그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 뭐 직접적으로는 미쳤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블랙웰, 엔비디아의 주력 인공지능 칩인데요. AI랑 같이 엮이면서 셀바스 AI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오늘 좀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전 내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월요일부터 좀 미국 시장이 좋았던 영향 때문인지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하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점 라인을 높여가면서 좋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쯤에서 시황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기 캐스터가 설명해 주신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황 캐스터를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우선 지금 장 마감을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1시 지나간 지금 2시 반 정도 구간의 장중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월요일장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미증시석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 호조로 나왔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엔비디아를 비롯했던 대형 기술주들도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 자, 오늘 월요일장 시장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초에는 생각보다는 그 힘이 좀 약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오전 장중에 마이너스권으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오늘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세한 현재의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가
코스피가 현재 2610.6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거래 대비 1.59%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1시, 2시 20분 구간부터 2600선을 다시금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3거래일 연속 코스피 상승 이어나가고 있고 사실 오늘 코스닥의 상승의 힘이 조금 더 강했는데 마감으로 갈수록은 지금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지수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오늘 코스닥이 장 초반부터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조금 더 관심과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죠. 역시나 78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781.46포인트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1.62포인트 전거래 대비 상승 중이고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단연 2차 전지가 이 상승폭을 좀 견인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먼저 코스피 시장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자면요. 오전장 그리고 1시 구간까지는 개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하면서 담아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1시 20분 구간부터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기관만이 지금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 견조했지만 그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도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현재 873억 원 덜어냈고요. 기관이 1615억 원 담아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의 수급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 흐름이 지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오전장 출발부터 코스피와 완전히 상반된 수급 흐름을 보여줬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급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오전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만이 매수를 하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역시나 오후장 들어서 바뀌었죠. 이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림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은 코스닥 시장 안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 살펴보실까요? 자, 오늘 장 초반부터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파란불, 빨간불 다양하게 있는 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이었는데 지금은 좀 보시다시피 시총 상위 종목군 대부분이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다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견조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 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꽤 많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짚어주셨는데 오늘 오전장에는 삼성전자가 오늘 52주 최저가 쓰면서 좀 우려를 자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연중 처음으로 5만 원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시총이 좀 줄어들기도 했는데 지금 1시부터 다시 회복을 하면서 양봉 전환을 한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61,200원에서 거래를 되고 있고요. 뒤로 이어서 SK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사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중점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었죠. 그러면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대감에 18만 닉스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 18만 3,100원 선 지나가면서 5.17% 상승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주도 섹터라고 한다면 2차 전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많이 오르고 있죠. 현재 3.97%, 4% 가까운 상승을 켜주고 있습니다. 41만 9,500원 지나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테슬라에서 로보택시를 좀 본격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4680의 배터리 이야기를 꺼내면서 2차 전지에게 굉장히 훈풍,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고요. 이 테슬라 4680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성차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 같은 이 완성차 부분도 좀 흐름 괜찮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2일에 인도에 상장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또 상승 보여주고 있죠. 견조하게 지금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4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기아도 10만 300원 선 지나가면서 2%대 상승폭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부분도 흐름 괜찮습니다. 분위기 좋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주도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엔캠 같은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역시나 상승폭을 강하게 켜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4.96%, 5% 가까운 상승폭을 켜주고 있고요. 엔캠도 3.05% 상승폭을 켜주면서 20만 3천 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에
어제에 비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그 힘이 조금 약합니다. 오늘 시총 3위 종목 군 안에서는 삼청당 제약이 조금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2.30%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마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좋은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코스피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에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했었던 모습이었는데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0.83% 좋은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나줬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황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이렇게 좋은 경제 정보 알아보시려면요. 세계경제TV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화제의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모 이슈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편지의 기자의 모 이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기자님과 함께 이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기자와 함께 오늘의 이슈,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정치 소식입니다. 이 올해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재계 총수와 주요 경영진, 또 아이돌 스타까지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22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첫날인 오늘은 모두 10개의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는 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 삼성전자 정호진 부사장과 노태문 사장, 그리고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까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 문제와 공정거래 이슈들까지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동 관련 이슈로 쿠팡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뉴진스의 한이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참고인으로 채택이 되면서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국정감사 이슈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뉴진스의 한이가 증인으로 채택된 부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돌 스타의 증인 채택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한이는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니저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을 고백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아나운서님들도 보셨는지요? 보지는 네. 못했어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노동 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했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고용노동부에 그 관련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논란이 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이와 하이브의 최고 인사 책임자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아이돌 스타의 증인 채택,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노동 문제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돌은 계약 관계로 일하는 개인 사업자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제 다음 이슈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먹거리와 연관이 돼 있고 또 먹거리를 먹으려다 보면 어쨌든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배달 앱이라고 하죠.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스타트를 끄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명 도시락 프랜차이즈죠. 이제 한솥 도시락이 배달 전용 판매가를 발표를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배달 수수료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동안은 우리가 미처 몰랐는데 한솥 도시락 측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한솥도시락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가맹점들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지에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에서 판매가를 따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배달 매출의 약 30%가 플랫폼에 지불해야 해서 수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 배달 이제 수수료가 30%라고 하면은 정말 남는 게 없다라고들 하죠. 큰 부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얘기가 아닐지라도 우리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소식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의 반응도 진짜 뜨겁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솥도시락의 공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수수료가 30%라니 정말 너무하다. 이제 배달 말고 직접 포장하러 가야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공감에 나섰습니다. 네, 우리의 민생 그 먹거리와 관련이 돼 있다 보니 이제 정부 측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배달 플랫폼 그리고 입점업체 간의 상생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협의가 잘 되지가 않으면 그러니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방안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발언에서 상생협의체에서 만족할 만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플랫폼 업체, 입점업체들이 협의 중인데요. 정부는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 측에서 직접 나선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딱 선 김에 뭐라도 썰어야겠다, 칼을 뽑은 김에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배달 수수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네. 이슈들도 좀 건드리겠다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배달 음식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다른 이중 가격제 문제가 주요 쟁점입니다. 배달업체가 매장 가격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최해 대우 문제도 함께 조사 중인데요.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요, 찾아보다 보니까 단순히 뭐 소비자와 플랫폼 뭐 이런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플랫폼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그리고 쿠팡이츠 이 둘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두 플랫폼이 이중가격제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 입법 가능성까지 이제 거론이 된 상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어떤 형태의 규제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네, 공정위원회는 거대 플랫폼과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쿠팡과 배달의 민족과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추가 규제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청년 세대 사이에서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세상에 연애 불황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나는 연애조차 좀 사치다, 이런 분위기가 좀 퍼지고 있는데요. 연애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가 정말 그렇게 다 크다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구혜림 아나운서와 박보람 아나운서는 젠지 세대가 정확히 어떤 세대인지 알고 계시나요? 젠지요? 네, 젠지. MZ는 들었는데 네. 젠지는 지밖에 모르겠는데요. 네, 젠지는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에 태어난 그 세대라고 하는데요. IT 기계를 많이 접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 세대가 지금 최근 조사에 따르면 24.5%가 연애를 필수로 여기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연애를 사치제로 느낀다고 하는데요. 연애를 하더라도 외식이나 영화관 데이트 대신 집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등산 같은 저비용 데이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이제 김연자 선생님의 노래 가사 중에 아마 연애는 선택이다라는 말이 네. 있었나요? 참 미리부터 한 발짝 좀 나아가신 분이다. 뭐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데이트 비용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어떨까요? 지난해 2030 그 미혼 남녀의 데이트 비용은 평균 74,700원으로 오히려 그 코로나 이전이었던 2022년보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식사나 커피, 영화 등 데이트 코스의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이 청년들의 연애와 사회적 활동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 같이 연애 비용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참 안도를 해야 할지 다 같이 슬퍼해야 하는 문제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트 코스 관련한 업종들도 이제 또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데이트 장소인 영화관은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점과 숙박업소 같은 업종도 크게 감소했는데 특히 간이주점은 37%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대학가를 또 가보면요, 그 연인들로 붐비던 상가에 공실이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연애 쪽으로는 오히려 주춤하는 이 시장이 반대로 결혼 시장에는 또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사람들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연애에 돈을 덜 쓰고 있는 현상이 확실한데도 역설적인 현상이죠. 연애라는 이른바 빌드업 과정을 또 최대한 줄이고 결혼으로 빠르게 골인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인 결정사 이용률은 크게 증가세라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 그 매출이 지난해 6%나 증가한 것도 이러한 현상을 증명해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다 같이 하나가 이렇게 휘청거리기 시작하면은 연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들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청년들의 연애,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여러 가지 이슈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슈 계속해서 따라가고 싶다면요, 세계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고수의 돈 잘 버는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돈의 맛 시간인데요. 항상 저희에게 정말 알기 쉽게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언제나처럼 너무나도 알기 쉽게 경제 지식 알려주시고 또 최근에는 책도 내셨어요. 성장하는 2025 경제 대전망이라는 책까지 내셨는데요. 오늘 저희에게 또 경제 꿀팁을 하나 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하나씩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게요.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고용지표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너무나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제가 굉장히 좋구나라는 전망 속에서 FOMC에서 이번에 11월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기대를 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이번 달에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4.1% 나왔습니다. 아마 소비자 물가지수는 한 2.4%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9월 달에 아시다시피 미국이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실업률이 4.4%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 또 소비자 물가는 2.6%로 안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연준이 7월 달에 0.25%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9월 달에 0.5% 크게 인하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미국의 실업률은 4.1%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빅컷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당초에 11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고 12월 달에 0.25% 한 2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와 같이 실업률이 4.1%로 상당히 낮아졌고 경제가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아마 0.25% 2번씩 낮춰서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지수는 2%입니다. 이번 달에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한 2.4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치의 연동이 예정이 됐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올 연말까지 2% 소비자 물가가 된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를 5.5%에서 4.5까지 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매년씩 미국은 기준금리를 1%씩 인하합니다. 올 연말까지 4.5%, 내년 2025년에는 3.5%, 2026년에는 2.5까지 내릴 것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만 지금 기준금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5%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한국은행도 10월과 12월 0.25% 두 번 정도 인하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개인 사업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대주 중에 자영업 비율이 26%에서 이번 달에 19%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 가까이 폐업을 하고 고금리 이자를 못 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줘서 이렇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들어줘야 되겠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건축이나 공급을 하는데 5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집을 공급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계부채나 또는 집값 상승을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고, 한국은행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는 그래도 기준금리를 좀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 거래량이 활발해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구나, 좀 활성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래소에 따르면은요, 이 9월에 국내 증시 일평균 회전율이 1.02% 올해 최저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주식 시장에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좀 주식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저희 같은 좀 개미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그림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야지 주가가 오른다는 뜻이죠. 글로벌 주식 비중을 보면 미국이 60%, 일본이 5%, 중국이 4%,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 세계 거래량을, 주식 시장을 본다 그러면 미국, 일본은 지금 현재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도 또 우리나라 국회도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26%이고 최근에 검투세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는 정권거래세를 제외하고 배당세, 소득세, 상속세도 0원입니다. 모든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전체 상장 기업의 35%가 해외 기업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5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 2,500조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중에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외 기업은 한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좀 부실한 기업 3개 정도만 한국에 상장되어 있고, 또한 한국은 이미 거래세를 받고 있는 데다가 배당세, 소득세까지 다 받고 있고 검투세까지 추가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제가 1994년도에 정권회사 입사를 했는데 당시에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였습니다. 오늘 현재 30년이 지났는데 겨우 2.6배 올랐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미국의 나스닥이 같은 기간에 한 20배 정도 올랐고, 삼성전자가 100배 올랐습니다. 애플은 같은 기간에 한 2000배 정도 올랐고, 서울의 엄마 아파트 12배 정도 올랐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해서는 안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량한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한 얘기합니다. 글로벌 비중에서 미국과 한국이 60대 1.5%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적정한 비율은 90%는 미국의 1등 주식 애플이고 나머지 10%는 한국의 1등 주식 삼성전자다. 일등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이다.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 싱가포르처럼 세금을 깎아줘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로 지금 뭐 냉정하게 상황을 좀 잘 짚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전문가님이시니까 더 그 보는 시야가 다르실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제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주식시장에도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대랑은 좀 다르게 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 거래량 얘기 나온 김에 좀 연관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를 더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이 질문을. 뭐 연기금도 지금 뭐 국장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국장을 우리는 버릴 수 없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뭐 앞서서 뭐 성장하는 쪽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런 테마만큼은 그래도 국장에서 우리가 조금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좀 지금부터라도 모아가기에 괜찮을 것 같다. 좀 관심 있게 혹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테마가 있으실까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국가 GDP 중에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무역 의존도라고 이 75%라는 것이고 일본은 반대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25%예요. 일본은 내수중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석유화, 자동차, 기계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저는 항상 1등 주식, 시가총액 1등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개의 파트로 물러납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통신장비, 가전 이 4가지 파트인데 반도체에 대해서 낸더 플래시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서 HBM 반도체나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실기했습니다. 그리고 낸더 플래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서 HBM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대거 인력이 해고가 되었고 이 많은 해고된 사람들이 하이닉스 반도체가 올렸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HBM 반도체를 삼성전자보다 더 빨리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번 3분기에는 하이닉스 실적이 삼성전자를 능가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6조 7천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한 6조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되겠고 삼성전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이익의 90%는 애플이 가져갑니다. 스마트폰을 가장 잘 파는 것은 삼성전자지만 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이익의 90%를 가져가고 가전시장은 또 LG에 선점을 당했습니다. LG는 구독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지금 가전제품도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구독 경제를 실시하고 가전제품 1위 지금 현재 LG전자와 삼성이 치열한 경험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 LG전자는 가전제품에서 1조 이상 이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전략을 추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단기적인 전략이라든지 장기적인 전략에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결론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전략을 추구해야 될 것이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 또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식품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농심을 포함해서 식품 기업들 K방산과 함께 계속 수출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금년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방위산업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까지 올랐습니다.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방위산업이 강화산업이 되고 아마 조기에 전쟁이 종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전쟁을 종식하게 되면 네타냐후가 실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이어갈 것이다. 결론은 한국이 앞으로 이런 방위산업, 한국의 K푸드에 대한 식품산업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테마를 계속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사실 저는 뭐 한두 가지 테마만 말씀을 해주셔도 많이 알려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듣다 보니까 급할수록 좀 기본에 충실하면 좋겠다. 뭐 1등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그 기간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간 산업에서 더 나아가서 먹는 건 또 빠질 수가 없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방, 방산주 좀 빠질 수 없으니까 딱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만을 아주 또 잘 짚어주셨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1등 주식,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 키포인트가 되는 기간 산업, 그리고 먹거리, 방산주 이렇게 좀 4개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돈에만 함께 했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트렌드 시간인데요. 이재규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주제가요. 이 수도권 주택거래와 관련해서 이 대규모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는 소식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구혜림 기자는 집을 파실 때 그 단체 채팅방에서 얼마에 내놓으셨나요? 아, 얼마에들 내놓으셨구나. 그럼 얼마 이하로는 내놓으면 안 되겠네요 하고 의논하면 형사법상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지금 로봇처럼 질문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단순히 가격만 물어봤으니까 죄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단순히 가격만 물어봤다면 죄가 되지 않겠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 이하로는 내놓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거나 얼마 이하로는 내놓으면 안 된다고 강요를 하게 되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 처음 아는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갔을 때 거래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일상적인 대화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혹시 이렇게 말했을 때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 관련 내용을 취재해보니 공인중개사법 33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33조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채팅방에서 담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셔서 지금 처음 알아가지고 정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아무래도 이 이슈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 의뢰 쉽게 좀 꺼내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범죄 행위에도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다들 좀 조심하고 알아둬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알려주신다면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주간 수도권의 주택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는데요. 그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됐고 경찰청과 국세청 등의 엄중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법 많습니다. 벌써 뭐 거의 400건 가까이 되네요. 397건이 적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좀 어떤 위법 사례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로는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담합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발견돼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체결된 매물의 광고를 반복적으로 등록하고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지자체에 통보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위반하기 위해 임차인의 주소지를
조작한 경우나 외부 자금만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해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들도 적발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 법망을 피해 가려는 시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밖에 또 다른 조치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 미등기 아파트 거래와 직거래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중 미등기 거래 518건을 적발하였고 직거래 조사에서는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160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통보되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기획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투기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네, 뭐 국토교통부가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이제 추가 대책도 마련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거래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해 연말까지 계속 조사할 예정이고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부동산 시장 뭐 예전부터 그렇기는 했지만 특히나 요즘 더 핫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그런 때인데 불법, 편법, 근절해서 정말 더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 좀 하루빨리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부동산 이상거래 점검이랑 관련을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부동산 전세 사기로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방침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 시점에서 부동산 편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침체다, 부동산이 다시 뜨고 있다 등 부동산 시장 자체가 혼탁한 와중에 우리 모두가 부동산 만능주의에 대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 앞에서 도덕도 양심도 모두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전세 사기라든지 부동산을 통한 불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야기 해주신 이재규 기자님, 감사합니다.